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경매 투자가들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투자금이 금방 떨어질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계속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많게는 한 3번, 4번 이쯤 하다 보면 투자금이 금방 바닥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출을 끼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출을 껴도 투자금이 마르는 통에 쉽게 대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대출에 관한 부분은 많은 투자가들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죠. 과연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 또 대출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금이 마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또 대출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다변화시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대출에 관한 또 다른 꿀팁을 소개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부동산 경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낙찰 받기 전에 대출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가용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1억짜리 물건을 낙찰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이 과연 대출이 7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대에 낙찰 받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가용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를 꽤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가용자금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 내가 가용자금을 5천만 원 정도 모아놨는데 굳이 이 금액을 5천만 원을 다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2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9천만 원짜리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낙찰 받기 전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경매 잔금 대출이 딱 잔금만 대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자금을 딱 맞게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여기에 이자 부담과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부동산 이익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과연 이 정도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가 맞냐 틀리냐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환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처음 대출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년에 한 번씩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대환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처음에 대출을 2천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4천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자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환 대출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경매에서만 가능한 꿀팁인데요.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도 많이 떨어진 물건을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먼저 잔금을 납부하면 그 물건의 가치를 살렸을 때 그 물건의 정상적인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6개월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내가 마련하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돈이 결론적으로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식의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쓰지 않고 투자금을 그대로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곧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살려서 더 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불안감도 크고 또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초보자들에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대출 이자와 수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또 이자는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고 시세는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들어가셔야죠. 또 예측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끔 경매 물건의 활용도를
본인이 찾지 못하고 다른 투자가가 찾는 경우가 있어요.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따라 한다라는 것은 투자가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의 어느 정도 예측 시스템이 좀 발달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경험이 한몫을 크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매 물건은 한번 시장에서 내쳐진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의 하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또 정상적인 물건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방법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한다, 무조건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경매 물건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목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험력도 있어야 되고 우선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뭘 알아야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니까요. 좋은 물건은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수익도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죠. 나는 무조건 시세 차익만 거둘 거야, 나는 무조건 월세만 놓을 거야, 진짜 그렇게 딱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출도 자신의 물건에 대한 관점을 초지일관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경험력이 좀 뒷받침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출은 빚이다라고 생각하면 매번 갚을 연구만 생각나는 것이고요. 대출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물건, 많은 물건을 내가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대출이야말로 자신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대출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한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